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추가 경선에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습니다. 노영민, 박광온, 김한정 의원 등 친문 비명계 의원의 무더기 컷오프가 되면서 계파 간 공천 갈등이 다시 한번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밤늦게 발표된 전국 20곳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4차 8곳, 5차 4곳, 6차 8곳 경선 선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원내대표를 했던 친문 비명계 박광온 의원은 수원정에서 친명 인사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은평을에서는 비명계 재선 강병원 의원이 친명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패배했고,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친명계 이수진 비례의원에게 졌습니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는 친명계 김병주 비례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 지원했던 친문 핵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천이 배제되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사실상 친문계 전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친명 인사가 패배한 곳도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친명계 김희경 의원이 비명계 현역 신영대 의원에게 졌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경선 결과 발표가 나자 백석도 위태롭다며 비명행사 친명횡재라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 민주당 공천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 보시는 것처럼 비명계 의원들 또 한 번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친문 비명 행사의 밤이었다. 어젯밤 늦게 경선이 됐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몰린 지역에서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던 의원들은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맡았다든가 아니면 당시에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일부 의원들은 결국 탈락을 했습니다. 줄줄이 탈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비명 대참사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어젯밤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 7명 가운데 6명이 비명계일 정도로 비명 행사가 말 그대로 현실화됐습니다. 비명계 가운데 3선 의원인 박광온 전 원내대표와 현역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반발했던 윤영찬, 김한정 의원이 이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그리고 강병원,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이 친명계 후보들에게 패하면서 줄줄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위 10%에 포함돼서 반발했던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출마를 준비해온 서울 서대문 갑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자 바로 다음 날 성남 중원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윤영찬 의원을 겨냥해서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 이렇게 공격을 했었죠. 예. 또 경기 수원정에서는 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 인사인 김준혁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에게 패했습니다. 또 친문 비명계도 탈락을 했는데요.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봉을에서도 오기영 의원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이겼습니다. 예. 자, 최창일 교수님, 네. 이 정도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예상 못했어요. 전 은평을에서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이길 것 같았는데 예. 박광원 의원만은 그래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김준혁 한신대 교수한테 졌고 윤영찬 의원은 좀 안 될 것 같았어요. 워낙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있다가 탈당하려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그랬고.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비명 행사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현역 7명 중에서 6명이 탈락을 했으니까. 예.
근데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패배는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뭐 국회의원끼리 이제 경선을 한 거니까 전국에서 예. 그렇긴 했습니다만 지금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다가 이 친명, 비명, 친문 이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사실 민주당이 대단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공천 때문에. 공천이 빨리 잦아들고 다른 쟁점으로 이제 국면을 전환해야 되는데 좀처럼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럴 기미가 안 보이고 예. 비례대표 공천도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비례대표 구조가 복잡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비례대표에서도 또 잡음이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 자, 근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바로 윤영찬 의원. 결국 친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불출마 선언했다가 갑자기 다음 날 이재명 대표 지키러 그쪽으로 가겠다고 했던 이수진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그동안 뉴스에 자주 소개가 됐었던 후보였습니다. 어디 한가 이동네 어디 감히 이제 김동세 어디가 여기 이 성남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년공도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나라. 이재명 대표가 꿈꿨던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성남입니다. 자, 뭐 조응천, 이원욱 이런 의원들이 탈당을 했을 때 뭐 막판까지 탈당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당에 남기로 했었잖아요. 윤영찬 의원.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봤더니 앞서 동네에서 막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막 나가 막 그런 소리도 들렸는데 이런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십니까? 강성 당원들의 위력을 발휘한 그 경선이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현건택 전 부원장이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는 좀 탈당 움직임이 있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현건택 부원장이 어쨌든 낙마를 하고 나니까 이수진 의원은 원래 서대문에 출마하려다가 불출마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이쪽으로 다시 왔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현역 의원인 윤영찬 의원이 패배를 했다는 것은 물론 본인이 하위 10%에 들어가서 30% 감점을 받았어요. 그 영향도 크지만 이수진 의원이 전략을 딱 그대로 친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를 딱 잡은 것이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성남 중원이니까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예. 규정을 하면서 윤영찬 의원의 그 반명,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언행들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권리당원 투표가 50%고 일반 국민이 50%거든요. 예. 그러면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좀 우세를 봤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윤영찬 의원의 30% 감점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윤영찬 의원이 패배를 했는데 현역 의원이 예. 이 장면은 강성 지지층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박용진 의원. 하위 10% 명단에 든 박용진 의원은 일단은 결선까지는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선에서조차도 불이익을 안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박용진 후보와 성봉주 후보 사이의 결선 투표는 가감산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가감산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결선 룰도 1차와 동일하다.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를 받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경우에 앞서 이제 이 지역이 3자 경선을 치러졌는데 이때 이제 30%를 감산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3명이 대결을 해서 박용진, 정봉주 두 사람이 이제 본선 대결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 본선에 가서도 똑같이 30% 감산율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는 박용진 의원이 이 경선에 갔으니까는 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마이너스 30%의 불리함을 안고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용진과 정봉주의 대결 어떻게 될까요? 야, 진짜 아니 이번에 또 정봉주 의원이 이기면 전 의원이 이기면 정말 비명행사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비명행사란 말이 이제 조어긴 한데 만들어낸 말이긴 합니다만 박용진 의원은 여당, 야당 그리고 진보 보수 떠나서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을 평가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어쨌든 하위 10% 평가를 받았고 바로 이제 이번에 친문, 비명, 친명 이 공천 갈등에
시발이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하위 10% 그렇죠. 통보가 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고 그랬던 건데 임종석 전 시장과 같이 말이죠. 예. 근데 정봉주 이분은 어쨌든 뭐 내놓으라는 강성 이제 정치인이니까 여기서 제 느낌에는요 이렇게 비명행사가 이렇게 이제 이른바 비명행사를 말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박용진 의원이 진다. 이걸 과연 뒷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물론 이제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권리당원 50% 일반인은 50%인데 이대로라면 박용진 의원이 이기기가 어렵죠. 30% 감산돼 있고 또 권리당원이 50% 반영되는 거라서 이들은 전 박용진 의원이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허, 그렇군요. 이대로라면 말이죠. 예,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한 그 지역구 뭐 지금 이게 선거도 아니고 그 전에 경선인데 경선을 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까? 누가 이길까? 뭐 3명 중에 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래서 결선까지 간다. 그게 바로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의 관계, 이 리더십의 결정적 장면이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 장면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학교를 다녀서 이제 평가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1등을 하고 누군가는 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0점. 기자들 앞에서 뭐 논란이 됐던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입니다. 만약에 박용진이 이긴다. 야 이러면 박용진 의원의 정치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앵커께서도 만약에 하셨잖아요. 예. 이 만약에 전제를 달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또 하셨지만은 그 윤영찬 의원과 같은 조건이에요. 그 10% 하위 10%에 들어서 30% 감점을 받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게 좌표를 찍힌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 사례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근데 만약에 정말 이긴다면은 이것은 본인 개인으로서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서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고, 메이저로 올라서는. 예, 그리고 당 전체로 민주당 전체로 보면은 지금까지 친명, 친문 이렇게 되는데 뚜렷한 계파가 없는 제3세력의 리더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라는 것은 그 박용진 의원이 민노당 출신입니다. 민노당 출신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도 마이너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올랐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체급을 엄청나게 키워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메이저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당장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 있으면은 그때 어떤 식으로든 지도부가 변할 거예요. 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박용진 그 의원은 그 전에도 당대표 경선에도 출마하고 대선 후보도 출마를 했지만은 8월 달에 큰 기회를 맞을 수가 있죠. 기회를 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개인적으로나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큰 변화를 물꼬를 트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긴다면. 만약에 진다면 요것도 질문드리죠. 뭐 만약에 이긴다면 됐습니다만 자 임종석도 다음을 모색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박용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진다면. 만약에 진다면 이제 경선까지 갔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못하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 22대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당대회 출마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출마는 할 수 있지만은 출마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경선이 아마 본인의 정치적인 명운을 가르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 역시 패배했습니다. 임종석에 이어 노영민까지 전 대통령 비서실장 2명의 연이은 탈락. 이쯤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뭐 어젯밤에 발표가 됐으니까 아직은 반응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동안 이 직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반응 나온 거 있어요? 지금 공식적인 반응은 나온 게 없고요. 말씀대로 이제 어제 그 경선 발표가 노영민 전 실장이 탈락한 발표가 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그 반응은 뭐 물리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다만 그 전에 이제 어제 이제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의 후보들을 만났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 운영하는 그 평산 책방 그 앞에서 이제 뭐 책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냥 뭐 원론적인 격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뭐 나도
우리도 온몸으로 응원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살기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그 민주 위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세워달라라고 뭐 원론적인 격려 메시지만 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 탈락, 그리고 홍보수석 윤영찬 전 홍보수석도 탈락. 지금 줄줄이 탈락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입을 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신지 현재의 문 전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특별한 발언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나 그분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정서나 이런 걸로 미뤄볼 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친문의 이 줄줄 이 탈락하는 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야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크지 않겠어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뭐 다 아는 거긴 합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언급하지 않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 선거는 뭐 거꾸로 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아주 중차대한 선거, 뭐 언론적인 얘기니까.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전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 총선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제. 일단 공천 국면을 빨리 마무리하고 뭐 정권 심판을 되살리고 이렇게 해야지 선거를 해볼 만한 건데 정권 심판을 되살릴 만한 시기가 별로 안 남았다고요. 제가 비례대표 공천을 말씀드렸죠. 아마 언론이 또 쓸 겁니다 비례대표. 그렇죠. 새진보연합, 뭐 진보당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들 때문에 이미 우상호 의원도 전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 어떻게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듯이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감수하고 내세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야당이 과연 정권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있는 것인지 뭐 나중에 아직 뭐 이런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도 최근에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겠죠.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 친문의 핵심, 그는 떠납니다. 민주당을 이미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보다 반대 세력 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과 공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홍영표 의원마저 탈당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기자들의 질문은 있었습니다. 대표님, 홍영표 의원님 오늘 탈당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탈당하시면서 잠시만. 여기다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자, 뒤에 조심하시고요. 역시나 묵묵부답.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선택적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같은 친문이지만은 임종석 전 실장이 처음에 컷오프 됐을 때는 그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어떻게 보였냐면은 그렇고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좋은 후보를 골라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잔류를 사실상 임종석 그 전 실장이 선언을 했을 때도 어려운 결단을 해서 참 고맙다. 좀 앞으로 협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 메시지를 냈는데 자, 홍영표 의원 같은 친문인데 반응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아예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아마 그 양산을 다녀왔어요. 홍영표 의원이. 그래서 양산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친문의 반란이 잠잠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응할 필요 없다. 예,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이 잔류를 사실상 선언을 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그 현역 의원들이 19명이 있는데 최강욱 의원 나가신 게 18명인데 그중 최근에 한 5명이 공천을 받았어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건영, 고민정, 진성준, 또 한병도 뭐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공천을 받은 상황이어서 친문의 이 반란은 지금 이제 진압 단계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홍영표 친문 짜장이라는 홍영표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언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홍영표 의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민주연대. 서른 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어제도 좀 몇 명이 만났고요. 내일 민주연대가 함께 만나고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좀 어떤 진로나 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원외에 인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언론에 있습니다만 언론이라는 게요, 이 지나간 버스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여야 매치 이루어져서 총선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천 탈락한 분들 움직임을 전해드릴 시간도 많지 않은데 과연 민주연대가 오늘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만 언론의 관심을 받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일단 대지표가 짜여질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전망하기 바쁠 거라고요. 그렇죠. 워낙 254개 지역구니까 253개인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이른바 이제 민주연대, 또 민주연대와 새로미래와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어쨌든 이 내부도 정치 공학이 작동할 거기 때문에 의외로 큰 그 탄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야 부평을이 워낙 탄탄한 지역구였는데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연대가 앞으로 새로미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건 그 여부와 관계없이 무소속 출마해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워낙 거기서 사선을 연달았던 거 아닙니까, 부평에서. 다른 의원들이 이제 한 번 건너서 하기도 그랬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서 일단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무소속 출마로 이제 모든 진력을 투구할 거기 때문에 연대로 가기가 그렇게 많은 동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권향엽 예비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사천 논란은 이제 여야 간의 고발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자, 민주당이 먼저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을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발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진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자, 이제 이러면서 논란이 됐던 게 민주당에서는 권향엽 예비후보는 부실장이다. 그리고 사적인 인연이 없다. 수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행한 거다. 수행이 아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수행비서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 사진을 보면은 수행비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SNS에 사진을 공개를 한 겁니다. 저기 SNS 사진 보시면은 권향엽 예비후보가 보낸 건데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군위 휴게소를 들어 경주 거의 읽기도 바쁠 정도로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누가 있냐 바로 김혜경 씨의 그 간담회 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사진을 누군가 찍었고 옆에서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렇게 김혜경 씨의 간담회 사진마다 저렇게 찍으면서 일정을 읊으면서 올린 게 이거 같이 따라다닌 거 아니냐, 수행한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 거죠. 예. 어제도 수행과 동행의 차이, 저희도 다뤘고 많은 언론이 다뤘을 겁니다만 동행과 수행의 차이, 이건 사전적 의미로 거의 이제 동급으로 가면 동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를 옆에서 이제 보좌를 한다든가 도와드리면 수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해외 순방 때 장관이 대통령과 동행한다고 합니까? 대통령을 수행해서 간다고 합니까?
그런데 또 그 장관이 비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수행 비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수행 쪽에 방점을 더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비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고소 고발까지 갔어요.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과 박철원 장관이 그때 대체했을 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갔는데 박철원 장관이 같이 갔거든요. 예. 그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는 수행했다고 하고 그 박철원 장관 쪽에서는 동행했다고 해서 막 싸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다니면서 수발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민주당 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수행이든 동행이든 간에 이 논란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 논쟁이에요. 이 김혜경 씨가 지금 소환이 되는 겁니다. 이 총선 국면에 김혜경 씨가 소환이 돼요. 이건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당의 대선 후보 배우자니까 배우자실 만든 거는 잘못됐어요. 그 배우자실 실장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해서 그 실장? 실장은 현역 국회의원이죠. 실장 현역 이해식. 그리고 이해식 의원. 배우자실이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후보도 아니고 후보 배우자를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세배를 받는 국회의원을 실장을 시키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분도 강동에 공천 받고. 그렇죠. 그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논란은 지금 충분히 당내 국장 출신이니까는 이렇게 부실장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돼 버리냐 하면은 김혜경 씨가 공천에 이렇게 소환이 되면서 뭐 그때 5급 비서, 7급 비서 이 부분과도 또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 어떤 사적으로 배모 씨까지도 연결이 돼 떠올리게 할 수 버리는 거예요. 있다. 그걸 떠올리는 거죠. 당연히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과 이것은 결은 다르죠. 그것은 배모 씨는 어떤 그 세금으로 채용을 해서 그 수사까지 대상이 돼 있지만 이건 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쨌든 그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소환이 된다는 이런 것이 있고 배우자실을 그때 설치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다시 쟁점이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고소고발전을 먼저 시작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뭐 잘못된 그 판단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도 언론에서 이제 너무 앞서가는 보도를 하고 사실과 다르다, 가짜뉴스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표가 거론을 했거든요. 가짜뉴스 진원지로. 그만큼 절박하다. 이거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호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소동용 의원이 현역이잖아요. 예. 소동용 의원을 이제 배제하고 권양엽 이분을 공천했다 다시 경선을 바꿨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아니 왜 이거 경선을 하게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자꾸 논란을 자초하냐. 경선한다면 뭐 컷오프 되면 뭐 할 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예. 근데 아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논란을 자초한 면이 있어요. 여성 전략 특구. 여성 전략 특구를 만들었으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항변도 일리가 있죠. 여성을 우리는 우대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부 뭐가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친명,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이런 쪽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게 프레임화한다고요, 자꾸만. 제가 볼 때 이번에 그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공천을 대단히 투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관점을 달리한다면은 정치라는 게 세력 교체일 수 있어요. 권력 투쟁의 성격을 갖는 게 정치니까. 예. 근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매끄럽지 못하면 이게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게 어떤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투박해요,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세력으로 가겠다는 거 오케이, 좋다 이거면. 좋으면 그게 좀 공정하게 비춰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예. 이제 윤건영, 고민정 의원, 진성준, 한병도 의원 이런 분들이야 이제 물론 공천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건 결국은 민주당이 공천 관리 잘 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 송은권 형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과거 박철원 장관하고 월드수에 YS 수행이냐 수행이냐. 그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기억이 너무 그게 며칠 신문에 도배를 했다고요. 신문 방송에. 근데 이건 그거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대단히 지금 뭐 유권자 특히 중도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그 불합리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여기서 관심 가는 그래프, 지지율 그래프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호남이거든요. 순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광주 전라 지역의 이 비례정당 여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른미래연합, 이 미래연합,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데 이 비례연합이 문제는 지지율이 하락을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치고 올라오느냐?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조국혁신당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통적인 지금 민주당 지지 기반인 이 광주 호남에서 뭐 실망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지금 민주당 저변에는 깔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수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해서 다시 해결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조국 혁신당이 그 가시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호남에는 완전한 선택지가 생겼고 수도권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데 조국 혁신당의 특징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나 아니면 이런 그 사법 리스크에 반발하는 그런 민주당 지지층도 흡수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재인 친문 쪽의 지지층을 흡수를 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조국 혁신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했고 또 내가 마음에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늘 했죠. 얘기했었죠. 거기다가 저 총선에 출마하기 전에 한 3번을 찾아갔어요. 양산에 찾아가서 제일 처음에 갔다 와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업적이 뭐 폄하되고 있다. 그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찾아가서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재명 외의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호남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어차피 민주당 찍으실 분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깔려 있지만 그렇다고 과연 그럴까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래서 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호남은 상당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곳이에요. 과거부터. 2016년도에도 국민의당이 거기서 다 석권을 많이 했잖아요. 호남에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아까 우리 송욱권 평론가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조국 대표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랬잖아요. 그 연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연대라는 단어는 안 쓴 것 같은데 어쨌든 연대를 비치는 이제 발언들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가겠다라는 식의. 그러면 과연 이 조국의 강령이 남아있거든요. 조국의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원래 민주당 지지했던 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일로 가는 것이고 항상 중도층도 이게 왜냐 특히 수도권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박빙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박빙인데 어쨌든 여기 중도층이 자꾸 이탈하게 된다면요. 조국의 강이라는 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도층 이탈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어쨌든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판단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조국 혁신당 얘기는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지금 한 그 여성 후보의 공천 문제로 그동안 국민들도 잘 모르던 생소한 인물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고소 고발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퀴즈쇼 대결이 펼쳐집니다. 퀴즈쇼. 이건 무슨 얘기냐? 누가 이제 이렇게 선택지를 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근데 퀴즈를 낸 사람, 맨 처음 퀴즈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을 문제를 삼았는데 이 발언만 한 게 아닙니다. SNS에 퀴즈를 내요. 어떤 퀴즈였습니까? 네,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을 묻는 퀴즈였는데요. 예. 어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공통점을 묻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영주와 권성동의 공통점은 네,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시작으로 갑자기 의원들끼리 공통점을 묻는 질문이 릴레이로 올라가면서 때 아닌 이제 퀴즈 대결이 펼쳐졌다 이런 말이 나온 건데요. 예. 그래서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예. 권성동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2014년 제기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 때문에 공천에서 공직윤리 점수가 0점 처리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질문을 통해서 이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 거죠. 그러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이석기 전 의원의 공통점은 이렇게 또 묻는 질문을 올려서 맞불을 놨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이요? 이석기 전 예. 대표의 공통점을 물었는데요. 이재명과 이석기의 네. 공통점. 이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이제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경기 동부 연합을 배경으로 둔 공통점이 있다. 이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어허. 여기에 또 2시간 후에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면으로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가세를 합니다. 이분도 퀴즈를 냈네.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도 묻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이런 질문과 함께 또 해시태그로 계양은 대장동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인 글을 남겼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점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 퀴즈쇼가 재밌는 게 한 사람이 물으면 다른 사람한테. 근데 사실상 질문은 했지만 이게 자문자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답변에 각자 하고 싶었던 말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각자 어떤 공통점을 물어보고 싶었던 건지. 먼저 이재명 대표의 질문입니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 어떤 의도에서 저 질문을 던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그 의원을 끌어들인 것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이 중앙대 법대에서 같이 고시 공부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 권성동 의원 배우자가 또 일종의 소개팅이랄까 그런 걸 해줬다고 그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김영주 의원을 공격을 하다가 권성동 의원까지 끌어들였는데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당적을 옮겼다. 이 당장 그것이 현재의 일이죠. 현재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옮겼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권성동 의원이 바른정당으로 갔던 것 이것을 지금 하나 꼬집은 거예요. 현재의 일. 또 하나는 과거의 일. 이 채용 비리, 그 강원랜드 그 채용 비리로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가 났는데도. 그런 무죄가 났는데도. 그리고 그 마찬가지예요. 무죄가 났는데도 그렇고 김영주 의원 건도 실제로 2014년에 신한은행 비리 그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판결문을 2019년에 한 주간지에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김영주 의원 외에 그때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 두 사람도 같이 있어요. 그 같이 있는 그 보도인데 그게 논란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나 팩트가 있었다면은 2010년에 공천해서 안 돼야 되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다 문제가 없다. 경찰에서 소환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대법원 무죄 판결 난 것하고 이거 또 김영주 의원은 어떤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또 같이 덩치시켜가지고 그것을 채용 비리로 또 연결시킨 거죠.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을 또 짚은 거죠. 근데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다 끝난 얘기를 왜 이제 와서 다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 다시 물고 늘어지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나와 각별한 관계인데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반격을 해서 다시 공통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공통점을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나도 물어볼게요.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야, 요건 또 어떤 의도일까요? 근데 이건 좀 이제 의도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석기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이었잖아요. 통합진보당은 이제 헌재에서 해산된 정당이고.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 이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권성동, 김영주의 공통점보다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 동부연합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색깔론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색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가끔 종부라는 단어 쓰는 거 제가 봤어요. 그 종부라는 단어 대단히 조심스러운 단어거든요. 전 정치인들이 가능하면 그런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종북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연산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정당 해산, 종북 이런 게 쫙 연상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그쪽에 연관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실 때 조심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거론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권성동 의원도 할 말이 많은 거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 나랑 이석기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증거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질문만 던진 거예요. 공통점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통점이 뭐냐고 난 물어보기만 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도 고소고발 많이 당하니까 이제는 아니 이석기와 이재명의 공통점은 했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세를 해요. 네, 뭐라고 질문합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 그렇게 물어봤어요.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 대략 예상들 하실 겁니다. 예상은 하지만 누구도 뭐 얘기했다가는 또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대답을 잘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선 때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해서 본인의 이름을 좀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형식적으로도 공통점은 두 분 다 대장동 피고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원래 사실 대장동 사건으로 먼저 구속되고 기소된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장동 2기 수사가 이게 지금 정권 교체 후에 시작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가 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이 공통점은 하고 물어보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뭐 어떤 그 정치권의 정치인들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바로 고발도 진행을 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문제 삼았던 발언, 바로 이 발언입니다.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원희룡 전 장관의 반응은? 바로 이제 고발입니다. 고발로 답한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나왔던 이재명 대표의 이 지금 고속도로 노선을 바꿨다. 양평고속도로. 네.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 주장은 장관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근데 그걸 내가 바꿨다고 하냐. 어허. 그러면서 이게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은 네. 나중에 뭐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수사기관에서도 규명을 하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재판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라라고 어허.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이른바 김문기 모른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나중에 모른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논란이 됐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아이쿠 하면서 바로 뭐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누구를 건드렸느냐. 이번에는 정우택 의원을 저격을 한 겁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 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 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이 돈 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자, 물론 이재명 대표 저 발언이 나오고 반론이 나오니까 어제 오후에 정식으로 사과까지는 했다고요. 그것도 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단수 추천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경선한 걸로 정우택 의원이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된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처음에 뻔뻔스럽게 공천했다고 했던 말에서 완전히 180도 물러나서 상당히 드문 일인데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경선 거친지 몰랐다. 착오를 일으켰다. 사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사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 역시도 원희룡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일종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때 이 진영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한번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안 났으면 모든 걸 잃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김문기에서 몰랐다는 거하고 백현동 그 4단계 용도 그렇죠. 변경.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에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세 번째 다시 원희룡 전 장관도 그렇지만은 이 정우택 의원이 이걸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죠. 허위사실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했는데 그에 고발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이 선거가 끝나면은 또 다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뭐 어떤 수사나 이런 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게 된 거죠. 예. 여기서 저희들이 짚고 가고 싶은 지점은 이겁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가 마음이 좀 급해졌나라는 게 언론 특히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의 얘기라는 거예요. 툭툭 나오는데 이거 바로바로 주워 담고 아니면은 잘못된 용어를 선택한다든가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고소고발한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꺼냈어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했는데 가짜뉴스. 김혜경 씨 뭐 얘기 나오니까 가짜뉴스, 윤석열 고발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뭐 거기까지는 뭐 그냥 대통령이 두루뭉실 정권의 책임을 지니까 그렇다고 쳐요. 갑자기 친구인 권성동 공격을 하고 권성동도 뭐야 하고서는 이제 공통점 질문하고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 정우택을 공격했다가 본인이 또 이거 정정하고 이거 상당히 이 말이 지금 격해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고 격앙돼 가고 있다. 이 포인트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제가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또 잘못 얘기했다 그야말로 선거법은 아니겠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요즘 워낙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여유 같은 게 좀 안 보여요. 요즘 민주당 출입 기자들 그 얘기 많이 해요. 아까 보니까 화면에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양당의 지금 선거 수장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상대방 정당의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그 공천에 관련된 그 언급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공천도 거의 끝나가는데 도대체가 지금 2월 초부터 이 공천 고민이 계속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끝나려면 시간이 좀 있겠습니다만 민생이나 이런 것들은 토론을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선거가 그야말로 공천 관련으로 덮어버리는 상황에서 양쪽의 대표들조차 양당에 이걸 상대방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실수가 나오는 거죠. 말하다 보니까 워낙 복잡하니까 공천 과정이. 이건 좀 양당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또 고소고발도 좀 어느 정도 이 뭐 정치 사법화란 말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조금 그것도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소고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공천 잡음이 뭐 약간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이 관심 많은 지역에서 공천 결과 나오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강남 등 이른바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탈락을 하면서 결국 탈락한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합 지역 선거구의 유영아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체계적인 공천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고 불공정 시스템으로 굴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 시청했으니까 그래서 답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많고 그러면은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자 중앙일보 오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홍석준 이의 제기, 이채익은 무소속 출마 선언. 여당도 이제 공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자, 일단 어떤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곳곳에서 지금 공천 후유증으로 인한 반발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 강남 병에 갤럭시 신화로 유명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력 공천된 데 반발하면서 공관위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과 왜곡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었다고 피력을 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략적 지표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단수 공천으로 대구 달서갑에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울산 남구 갑에서 내리 3선을 해온 이채익 의원은 지역구의 국민 추천제 지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예.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버렸다며 잠시 떠나더라도 승리해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유경준 의원이라든가 홍석준 의원, 이채익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가는 게 유경준 전 통계청장이에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제기한 게 나고 그만큼 나도 이 정부에 어느 정도 공이 있는데 내가 컷오프 됩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경준이 누구냐? 바로 유승민계다.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슬슬 나와요. 본인은 물론 기자회견할 때 탁 찍어서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살살 이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점수가 그렇게 좋은데 왜 나를 떨어뜨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자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경준 의원님도 지금 재배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원하면은 그런 부분을 지금 컨택 중입니다. 그렇죠. 사무총장님이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 뭐 유승민계여서 뭐 그렇게 불이익을 그건 아니고 그게 전체 틀에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유승민계여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테니까. 근데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러자 이례적으로 뭐 0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 0점도 아니겠습니다만. 평가 점수를 공개를 하기로 했다고요. 공개했다고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근데 그 전에 유경준 의원이 유승민계 그거 맞기는 맞죠. 그렇지만은 보다 확실한 유승민계가 유이동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런데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면서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을 시켰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평택을에 공천을 줬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유승민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점수 평가를 공개를 했는데 본선 경쟁력을 하면서 1위가 49.6, 2위가 41.3. 이렇게 쭉 받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의 강남병이니까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율이 58.6이 나왔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경선을 한 사람 중에서 1위가 이 49.6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10%포인트가 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도 못하다. 개인 지지율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위가 정당 지지율 받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전략 공천을 했다는 그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걸 공개를 했으면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공개를 했을 때 과연 정당 지지율보다 개인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컷오프된 경우가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 이 문제까지 번질 수도 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나는 정당 지지율보다 내가 개인 지지율이 더 높은데 나는 왜 떨어졌는데요?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특히 이 대구, 경북이나 이 강남 쪽에서는 거의 다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개인 지지율보다는. 예, 그렇죠. 전통적 강세이기 때문에. 자, 여당도 이제 공천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쌍특권 표결이 지난달 29일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튼 의식을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쌍특권 표결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까 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두드러지는 특히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공천된 거는 물론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 경기도 지역에서도 몇 번 출마했었어요. 그리고 뭐 실력도 있는 사람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도 들이고 몇 번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홍석주 의원이 반발할만 해요, 저거는. 저는 그래서 아까 조국 의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야당의 문제 제기에 따라서 탄핵 강행이 또 나올 수가 있다고요. 유영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그 얘기가 꺼내지면은 다시 조국의 강, 탄핵의 강,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도 중도층에게 좀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양당에서는 이렇게 공천 작업이 어느 정도 이제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3지대에 부는 바람도 심상치 않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눈에 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제외하면은 조국 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선전하고 있는데요. YTN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3월 3일과 4일 실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에 따르면요. 조국 혁신당이 15%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보다 먼저 출범한 개혁신당은 4%. 그러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4%.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2%를 얻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2%. 지금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데 조국 신당은 15%. 네. 상당히 높은 지지율인데요. 앞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3월 2, 3일에 진행한 여론조사도 있는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똑같이 묻는 건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28%,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이 가칭이 14%를 각각 기록했고 이 당시에는 당명이 확정되지 않았던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이때 벌써 13%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3%,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2%, 녹색정의당이 1% 순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자,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요, 1위, 2위, 이건 뭐 오차 범위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이거는 지금 현재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뭐 거기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이 저 정도 28% 나온다면 흔히들 민주당도 비슷하게 나오겠지. 근데 14%? 아니 왜 14야? 여기는 21%, 15%. 왜 이렇게 덜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지지층이 결국은 조국 혁신당으로 갔다. 여기는 조금 그나마 좀 난데요. 아까 그 그래픽 볼까요? 자, 맨 처음에 28%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계열은 지금 2위와 3위를 더해서 14 더하기 13 하면 27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28대 27 비슷해지는데 이게 쪼개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개혁신당이 기본적으로는 더 센 민주당을 요구하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요. 가령 2020년에도 열린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이 그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센 민주당, 더 센 야당을 주창을 했거든요. 더 센 여당이죠, 그때는. 어쨌든 더 센 진보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전국에서 받은 정당 득표율보다 호남 강주에서 받은 득표율 한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더 센 그 민주당을 강조를 하니까는 호남에서 많은 득표를 받았어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조국 신당은 그것이 있는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친문 쪽에 이탈한 표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봤지만 호남을 중심으로 이것을 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은 또 지금 조국 대표죠. 조국 대표가 그때 5.18 정신과 본인의 어떤 권한을 또 연결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본인 당 색깔에 인이불로라고 해서 정책을 넣으면서 그게 또 강조의 하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강조의 하늘 그러니까 그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더 센 민주당 그리고 어떤 계파별로 보면은 문재인 쪽 이쪽이 지금 합쳐서 이재명의 대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다시 아까 그 그래픽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눈에 띄는 게 세 가지 대목인데 조국 혁신당의 15도 관심을 끕니다만 아니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간 건가? 그러면은 1, 2, 3, 4, 5 다섯 번째라고 하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아직도 그냥 2%야? 이런 생각이 지금 들 거고요. 왜 그 표를 흡수하지 못하는 거야? 공천 탈락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다 새로운 미래 쪽이랑 뭔가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천 탈락하고 아무리 뭐 비명 행사라고 해서 간다고 해도 그쪽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는 더 관심 있는 게 이러면서 지난 녹색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이 요즘 아예 관심을 못 받아요. 민주당과 연합 안 하면 뒤에 언론에서 관심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 과연 3% 이거 의석 한 석이라도 얻으려면 3%는 넘어야 되잖아요. 이 3% 이 숫자로는 물론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의당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저런 곳에서 걱정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요. 갑자기 기대보다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더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론의 분석보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좋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영입된 분이 12척의 배를 달래요. 12척의 배를.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그 조국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객진 얘기를 했습니다. 하객진. 처음부터 둘러싸고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꾸로 화살촉처럼 맨 앞에 화살촉의 맨 앞에 망치선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그 망치선 역할을 하겠다. 본진이 완전히 포위해달라. 그렇게 역할 분담하자. 12척의 배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객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장식 변호사가 아마 지금 비례대표로 나간다면 조국 전 대표가 두 번째, 그럼 신장식은 여남 순서라면 뭐 네 번째나 여섯 번째 정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입 인사이기 때문에. 근데 또 뭐 과거에 음주 전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주 있고 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고 이런 전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진보 정당 쪽에서도 출마를 못하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영입 인재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로 들어와서 저렇게 이제 대외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이렇게 양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른바 투샷이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주당의 이른바 그 개딸이라고 하는 지지층들은 또 부정적인 그 의견도 많이 좀 보이고 있어요. 왜 조국 대표를 만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막상 뭐 거절을 못해서 저렇게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표가 갈라지는 것도 너무 지금 안타깝고, 그리고 이 힘들게 건너온 조국의 강에 다시 빠져드는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아마도 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런 반감의 뿌리에는 이른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친문 세력에 대한 반감, 앞서 그 조국혁신당의 로고에서도 이른바 이니블루를 집어넣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친문성을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 전문 기자시니까 어제 드린 질문 똑같은 질문 또 드릴게요. 답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 무죄 받았어요 지금?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 실형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지금 피선거권이나 이런 게 박탈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심도 아니고 이제 법률심만 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재판이 열릴 일도 없고 2심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지금 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기서 지금 득과 실을 열심히 계산하는, 아직 민주당 비례대표 발표 안 했어요. 그렇죠. 발표되면 이거 어떻게 또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처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가 선을 걷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연대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재명 대표가 요즘 적극적으로 이제 연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신장식 변호사도 지역군 민주당이 하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인 정치를 떠나서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일단 2심에서 실형받았다고요. 저는 어제도 제가 친구 변호사 친구인데 친구 어제 저녁 먹다가 어째 법정 구속이 안 되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 변호사가 판사 출신께서. 판사 출신 변호사니까 거의 뭐 나이가 저거 동갑이니까. 근데 저도 뭐 난 법률 전문은 아니지만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제가 그랬던 말을 하는 기억이 나. 어제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거든요. 최소한 물론 국민 지지에서 또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정치공학, 선거공학 쪽은 좀 민주당한테 좀 크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위적으로 볼 때 저도 현재 2심에서 실형을 받은 분이 저렇게 나와서 창당을 한다? 전 그것도 한국 정치 아주 아이러니다. 전 잘못된 점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다른 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감옥에 있고 왜 저 사람은 감옥에 없습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3지대 송영길 대표가 만든 당, 소나무당. 정작 당을 만든 송영길 전 대표는 없었대요. 함께 보시죠. 이 탐관오리 못된 놈들, 백성을 못 살게 하는 이 관리들을 처벌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 이것이 선비 정신이고 송영길 정신이고 소나무당 정신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안아볼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민주당 사람으로서 온 게 아니라 송영길의 후배로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정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민병덕 의원도 민주당 의원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송 대표 후배로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결국 옥중 창당을 했네요. 네, 저도 옥중 창당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보석신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서울 종로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 창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은 소나무처럼 굴복하지 않고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는 의미로 지은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당 선대본부장을 맡은 손혜원 전 의원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예. 또 창당자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라 이례적으로 송영길 없이 그러니까 창당자가 없는 창당 대회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송영길 전 대표 그동안 이런 주장을 줄곧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가칭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자, 양은경 기자, 뭐 시간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드리죠. 송영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조국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느냐는 주장.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1심 재판 중이거든요. 2심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속 상태고 그래서 옥중 창당까지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2심까지 실형 나왔는데 왜 구속 안 하냐. 그리고 저렇게 창당까지 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얼마 나오고 이런 상황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뭐 본인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송국권 국장님. 네. 정치권에서 계속 화제가 됐던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과 송영길의 공통점은? 헌정사에 정말 잘못된 사례를 남길 두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해 있습니다. 특히 조국 대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4월 10일 날 만약에 당선되잖아요. 그때부터 임기 시작 아닙니다. 5월 30일에 임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은 보통 2심하고 한 3개월 있으면 나와요. 그러면 이 5월 30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이 피선거권 박탈되고 구속돼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 당선인 신분인데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죠. 내 다음은 내가 그 만약에 어떻게 되면은 내 동지들이 나를 이을 것이다. 그럼 비례대표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당선인 신분을 선결을 할 수 있는지, 만약 당선인 신분에서 이렇게 그 구속이 되고 그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 새로운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5월 30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헌정사에 정말 엄청난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 이제 면허 정지입니다.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00여 명 미복귀 확인서를 받고 현장 조사도 마쳐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예비비 투입과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등 장기전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찰은 집단사직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첫 번째로 소환된 데 이어 다른 간부 4명도 잇따라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따를 사례들도 아니고. 정부 조치가 속도를 내면서 의대 교수 등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등 50여 명은 유엔 인권위 제소에도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의사 인권 탄압이란 겁니다.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선 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의정 갈등이 이렇게 최고치에 달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어떤 사진이냐?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 잠깐만. 저거는 유호정 전 정의당 의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랑 지금 의정 갈등이랑 무슨 상관이요? 연결고리가 있죠. 이 사진은 2021년 6월 달에 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이 비의료인들의 이른바 타투 시술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법안을 좀 발의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임시 타투를 하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정부가 최근에 용역 발주를 낸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비의료인에게도 지금은 허용되지 않는 이 문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기 위한 발주를 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건복지부는요, 문신사 자격 시험을 좀 개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살피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시행 관련 세부 규칙을 만들고 이후에 어떻게 위생, 안전 관리를 할지 여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건데 이게 비의료인들의 문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사들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 계속 파업하면 요때에 그동안 그 비의료계의 요구사항인 그러니까 이 문신은 지금까지는 네. 의사들만 하는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예, 이거 계속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 지난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온라인상에 자, 우리 일 안 하러 갑니다. 그럼 그냥 나가면 되는데 자료를 삭제하라. 그러니까 뭐 환자가 이렇게 딱 오면 그 환자에 따라서 처방전이 번호별로 쭉 있습니다. 이 환자는 뭐 속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약. 근데 이런 걸 다 지워버려라. 뭐 이래가지고 설마 의사가 아니겠지 했는데 그런데 소환 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 게시자가 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온라인에 이런 내용을 게재한 사람은 바로 의대생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라는 곳에 올려졌는데요. 그 내용이 인계장을 바탕 화면이나 의국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또 세트 오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세트 오더는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모아두는 그런 세트인데 예. 이것도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리고 나와라. 만약 복구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더 마음대로 섞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섞으면 약 잘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환자한테는 위험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의료계 쪽에서는 이거는 이 전공의가 나중에 이 아이디를 누군가가 써서 약을 갖다가 처방하면 이 전공의가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도리어 이제 뭐 간호사라던가 이렇게 의료 공백을 메우지 못하게 하려는 노력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메디스태프 운영업체를 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송가인, 양지은 이 두 가수의 계보를 이을 세 번째 미스트롯 여제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난주 준결승에서 1, 2위를 차지한 이 사람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돼 있다고 합니다. 덧없는 한 세상 답답한 마음을 너는 달래주려나 99881234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3일만 아프다 가자. 자, 두 사람 정서주 그리고 나영.
16살의 정서주 양 모든 라운드에서 진선미를 놓친 적이 없는 유력한 현재까지 우승 후보라고요? 그렇습니다. 탑 7 모두 엄청난 실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건 바로 정서주 양입니다. 왜냐하면 준결승전에서 총점 1473점으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나이가 16살에 불과한데 정말 성숙한 보이스 컬러 선보였고요. 독보적인 실력 자랑하면서 경영 과정 중에 얻은 별명이 바로 리틀 이미자입니다. 주현미 씨의 비 내리는 영동교, 심수봉 가수의 겨울장미 등을 정말 매끄럽게 잘 소화했고요. 마스터들로부터는 천재다라는 극찬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보신 무대는요. 가수 나영의 무대였는데요. 나영 씨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굉장한 정통 트럭 강자로 불릴 만큼 타고난 가창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준결승전에서 보여준 노래는요. 이 작곡가 그룹 알고 보니 혼수 상태와 선희가 같이 작곡한 9988-1234인데요. 아까 가사에서 보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건배주로 유명한 이 가사를 또 넣은 곡으로 또 아주 좋은 무대를 꾸며줬습니다. 이게 한쪽 귀가 좀 불편하시면 노래하는데도 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노래 보세요. 네. 자, 하지만 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 이 후보들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합니다. 만만찮은 경쟁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당신 떠나고 찾아온 나의 이날은 눈물만 밀려오네요. 사진 속에 당신은 웃고 있네요. 나 없이 편한가 봐요. 붉은신 푸른신 님 돌아오신다면 말없이 끌었고 정신. 자, 이번에는 이제 3위를 차지한 배아현 후보. 자, 배아현 씨가 과연 역전의 신화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준결승에서 3위를 차지한 배아연은 인간 꺾기 문화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별명답게 화려한 꺾기 창법을 선보이면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습니다. 장민의 조약돌 사랑, 나훈아의 모란동백,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을 그 특유의 아련하고 호소력 깊은 그런 목소리로 열창에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 배아연은 또 온라인에서 1위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역전 신화를 쓸지 주목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미스김, 오유진, 김소연, 정슬 등 여러 이제 이 톱 7에 들어있는 가수들은 확실한 지금 우승 후보들입니다. 그렇군요. 야, 이제 뭐 톱 7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몰라요.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12월에 이제 방영이 됐잖아요. 가창력은 물론 화려한 퍼포먼스로 숱한 화제가 됐던 그 무대가 있습니다. 특히 트롯맨과 함께했던 트롯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트롯맨과 함께했던 이 무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첫눈에 맘에 든 그 남자 오늘 밤 난 너를 찍었어 뜨거운 미소마저 하늘이 맺어준 사랑 네, 오늘 밤이랍니다. 당신의 그 여자가 누가 될지. 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막을 내리는 미스트롯 3 새로운 트롯 여제의 등극 순간을 오늘 밤 TV조선 9시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순위가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이 응원하고 있는 후보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주 현재까지 1위. 그리고 정서주가 현재까지 지인. 2위는 나영. 누가 선택될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